24, 25 시즌 첼시 결산을 해볼 텐데 제작 지원 이스타 TV 밑에 있다가 뭐 영상 만들 때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컨텐츠 만들 때 주제 구성이 존나 귀찮거든요. 근데 이번에 장지연 해설위원님이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정리가 깔끔해. 그 주제들이 뭐 되게 보편적인 주제라 그래갖고 그래서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해주시긴 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남의 컨텐츠를 베끼겠다는데 어떻게 보면 완전 베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흔쾌히 이제 허락해주신 데스타 TV의 이제 고용주이자 주인님이신 채널께 이제 감사 인사 한번 돌리겠고요. 그리고 결산을 할 텐데 이거를 미루다가 할 게 많아가지고 물고도 죽고 해가지고 지금에서 하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시즌 총평 안전해줘서 다행이다. 라고 코멘트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번 시즌 제대로 못 넘겼으면 위험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부제로 적어놓은 게 첼시의 막판 챔스 경쟁이라는 테마가 있는데, 이 챔스 경쟁에서 만약에 못 뚫고 들어갔으면 진짜 빅클럽 딱지 떼야 되고, 내 기준 하에서 난 3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못 나가면 빅클럽 딱지 떼야 된다고 항상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기준에도 부합되기도 하고, 디메리트밖에 없었던 시즌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 다행히도 챔스에 들어감으로써 원하는 바를 다 이뤄냈죠. 우선은 이 시즌의 점수에 관해서 10점 만점에 한 7.4에서 5 정도 주고 들어가겠고요. 8을 주기에는 시즌 준비가 너무 엉성했어. 그러니까 너무 불안했다고 해야 되나? 이적 시장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평을 봤을 땐 7.5.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을 못했어가지고, 잘 나가는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한 채 12월에 그대로 꼬라박아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때 벌리 시필드랜다. 그건 포체티노구나. 헷갈렸네. 어쨌든 풀럼하고 에버튼하고 입스위치한테 승점 1점밖에 못 캐고, 풀럼한테 홈에서 진 게 60년 만인가? 50년 만인가? 뭐 진짜 그 정도 만에 깨진 기록인가 아마 그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 11월 달에 상승세를 어느 부상이나 이런 이탈자 없이 그냥 자연스레 나와버린 현상이라 가지고 충격적이었거든요, 되게. 뭔가 원인도 알기가 너무 힘들고, 원인을 알기에는 내 전술 지식이 모자라 보이고, 막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 심화 과정의 문제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그 부진을 깨는 형태를 어린 선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7점도 달성하지 못할 뻔했던 이 평점을 7.5까지 나름대로 끌어올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7.5점을 줬고, 챔피언스리그 복귀의 의미는 다들 알다시피 재정적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선수단이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뭐 PSR 장부, 무슨 장부, 우리 장부 노름 개 많이 했고, 진짜 PL 팬덤 중에서 장부에 가장 민감한 팬덤이 첼시 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됐지. 그러니까 뭐 강등권 팀이나 뭐 에버튼 팬이나 레스터 팬이나 뭐 장부에 민감할 수 있다곤 하지만, 걔네도 걔네 나름대로 이제 장부에 민감하긴 하겠지만, 첼시는 씀씀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만큼 쓰는 정도가 엄청 컸고, 그리고 버는 만큼 쓰는 정도가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씀씀이가 큰 새끼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더 높은 기준에서 당연히 장부에 관해서 이제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막 호텔 팔고 주차장 팔고 뭐 이딴 이슈까지 팬들이 다 알아야 되고, 근데 그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해주는 게 챔피언스리그 복귀의 의미가 되겠고, 재정적으로 두 번째로는 위상 부분. 첼시 진짜 족밥 취급 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적설 나고 뭐 나면은 슬슬 약간 옛날에 맨유나 토트넘이 받았던 뭐 그런 거 있잖아. 제가 뭐가 좋다고 저기 클럽을 가? 이런 취급을 슬슬 첼시가 받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개불쾌하잖아. 근데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게 챔피언스리그 복귀 그 하나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든 위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컨퍼런스 리그 우승의 의미인데, 컨퍼런스 리그 우승의 의미는 사실 체면치레 정도? 뭐 되게 좋게 보기 힘들 것 같고, 그냥 이거 의미 자체는. 근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했으니까 다 우쭈쭈 해주긴 하지만, 근데 이거 못 들면 사람 새끼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것처럼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저걸 우승한다는 건 애초에 재정도 규모도 컨퍼런스 리그에 나갈 체급이 아닌데, 근데 이거를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수모고, 그 수모인 대회를 나갔으니 당연히 우승을 해야지. 저거 우승으로 빨아줄 건 없어. 그냥 우승을 했으니까 트로피 하나가 추가됐다 이런 식으로 좋아할 수는 있어도, 막 첼시 위상이 올라갔냐? 이거 아니야. 진짜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걸 우승함으로써 유럽 대항전 전체를 다 들어본 유일한 클럽이 됐는데, 근데 그게 과연 칭찬일까라는 생각도 해. 그러니까 왜냐면은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옛날에 한 게 아니라 최근에 나온 대회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최근은 굉장히 위태로웠다라는 지표가 되는 거거든. 물론 나름대로 유의미한 트로피 유럽 대항전 몇 년 만에 든 거라고 말할 수 있긴 한데, 근데 나는 적어도 저 대회를 못 들면 병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 시즌의 성공 요소 중에 컨퍼런스 리그 우승은 정말 그냥 빙산의 일각인 것 같아. 그 밑에 부분이 챔스 진출. 그게 훨씬 커요. 컨퍼런스 리그 우승으로 통해서 무슨 선수들이 좋은 경험 쌓았고 이거 다 동의하는데, 근데 이거 너무 쉬운 대회였어. 애초에 전승 우승을 하지 못한 게 수치스러울 정도로. 사실 공식 토너먼트에서는 전승 우승이 가능했는데 바르샤바한테 홈에서 짐으로써, 물론 그때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그래서 뭐 전승 우승 못하긴 했는데, 근데 그거만 사람들이 기억할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플레이오프 때 졌거든요. 스위스 리그 3등 팀인가? 리그에서 그쯤하는 팀이 있어. 나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그 팀한테 패배를 처음부터 기록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진짜 사람들의 멘탈을 갈갈갈갈. 그래, 세르베트 갈고 들어갔지. 그래서 컨퍼런스 리그 우승에 관해서는 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다. 근데 챔피언스 리그를 복귀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험이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컨퍼런스 리그는 진짜 말 그대로 자동 사냥을 돌릴 수가 있었거든. 이 시즌 초반에도 말을 했지만 그냥 애기들 내보내면서 얘들 기량 체크하면서 쇼케이스 하면서 막 카사데이 이런 애들 쓰고 뭐 축구 에메카 이런 애들 쓰고 그냥 그 잉여 새끼들 있잖아. 걔네 보내가지고 막 돌리는 거. 그다음에 기량 증진을 노리면서 그다음에 1군 뎁스들은 쉬게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 가능한 구조긴 했는데, 대신에 얻는 게 적은 그런 대회의 구조가 프리미어리그랑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하는 24-25 시즌의 그 구조였는데, 근데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게 되면은 개빡셀 거예요. 파머랑 카이세도랑 이제 엔소 페란데스 전부 다 유럽 대항전을 주전으로 병행을 하면서 리그를 다 병행해 본 경험이, 어쨌든 그 챔피언스 리그 같이 정말 중요한 대회를 병행하면서 리그를 병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즌 까봐야 알 수가 있어가지고, 얘네가 게다가 정말 위태로운 거는 첼시 주축 라인들 쪽에서 다 남미 애들이 보이는데, 카이세도랑 엔소, 근데 얘네 비행거리가 되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복귀했을 시점에는 무조건 휴식을 줘야 돼. 유럽 A매치보다 남미 A매치가 하루 더 늦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복 일정 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구조를 띄고 있는 게 첼시의 로테이션 구조인데, 여기서 라비아랑 산토스가 정말 잘해줘야 돼. 근데 산토스도 A매치를 불려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라비아가 정말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왜냐면 조별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또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맨시티 정도 팀이면, 리버풀 정도 팀이면 챔스 가가지고 메갈리스터, 뭐 흐라벤베르 돌렸다가 그 다음에 리그 왔을 때 커티스 존스나 아니면 뭐 엔도 이런 애들 잠깐 써가지고 휴식을 줘도 되는데, 첼시가 그 정도 퀄리티를 지닌 팀은 아니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했을 때 더 많은 리스크가 있고, 선수들이 이 로테이션 병행을 잘 이뤄낸다 하더라도 리그에서의 경쟁력이 다른 자원들로부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잭슨이 그 체력을 버티지 못하거나 뭐 코리의 체력을 버티지 못하거나 이런 식으로 막 터질 수도 있어서 그게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미래의 걱정이기 때문에 너무 우울한 얘기만 많이 했는데, 챔스 복귀는 어쨌거나 굉장히 매력적이다. 첼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원래 만나야 될 팀들이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이었는데, 그러다가 바르샤바 만나니까 진짜 개빡치잖아. 바르샤를 만나야 되는데 바르샤바를 만났잖아. 근데 이제는 진짜 바르샤를 만날 수 있는 게 3년 만에 돌아왔죠. 그래서 의미가 되게 크고, 그다음에 24-25 시즌 이적 시장 평가를 해볼 텐데, 이거 장지현 해설위원님이 알파벳으로 등급을 매기셨나? 근데 저도 알파벳으로 해볼게요. 뭐 학점을 보통 알파벳으로 하곤 하니까 나는 한다면 C플 줄 수 있을 것 같아. C플. 근데 이게 왜 C플이냐면, 일단 망한 영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나는 그나마 듀스버리 홀인데 하고 뭐 네투 정도. 근데 얘네도 다 첫 시즌이고, 네투는 나름대로 쓰임새를 시즌 내에 입증한 적이 있고, 듀스버리 홀은 그래도 얘가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돌아가긴 하는구나 이 정도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막 안 좋은 생각은 안 드는데, 요르겐센도 그냥 제법 괜찮은 정도. 그리고 6강 결승전에서도 굉장히 잘했고 해가지고 막 안 좋게 보여지진 않아. 그리고 토신도 FA로 데려왔는데 쏠쏠하게 잘 썼어요. 완벽한 주전 뎁스라고 보기 힘들겠지만 로테이션 뎁스를 꽤나 쏠쏠하게 써먹었어. 쟤도 뭐 불만이 없고. 그리고 기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지금도 다 인정하지만 정말 잘 데려왔다. 06년생 저 정도 포텐을 지닌 스트라이커 유망주를 저 가격에 사온 게 진짜 사기친 거지. 그래서 진짜 잘 데려왔다고 생각하고, 조항을 잘 이용을 했으니까. 그리고 헤나트 베이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칼라피오리를 놓쳤을 때 고른 차선책 치고 완성도가 나쁘지 않았고, 멀티 포지셔닝도 꽤나 많은 걸 공유하고 있네. 이 정도면 칼라피오리 차선책으로 정말 좋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해가지고 만족이 되고, 뭐 기량이 아니라 걔네 애초에 로테이션 멤버니까 또 기량에 대한 기대치 낮을 수밖에 없어서 만족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펠릭스
발 새끼인데요. 얘는 진짜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뭐 나중에 티어리스트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겠지만 얘는 정말 데려왔을 때부터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온다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정말 싫다 이 얘기 계속 바이럴 돌리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얘는 스쿼드 뎁스에서 활용될 여지가 정말 적은 자원이었고 이게 전술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요. 사이드 터치라인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공격형 미드필더 뎁스를 넣었을 때 그와 이제 상반되는 쿠쿠렐라의 동선 그럼 쿠쿠렐라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동선을 포기를 하고 이제 터치라인 쪽을 밟아야 되는데 펠릭스를 씀으로써 그렇게 썼을 때 이번 시즌 우리가 쿠쿠렐라를 인버티드로 썼을 때 맛봤던 그 쾌락들은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얘를 왜 들어간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냥 한마디로 족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캘리먼처럼 차라리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 아 얘가 갤러거를 팔기 위한 수단이었다. 갤러거는 빠르게 매각을 했어야 됐잖아요. 이 계약 기간 1년 남았고 얘를 매각했을 때 장부상 이득이 굉장히 많으니까. 왜냐면 뉴스 선수들은 보통 매몰 비용이 빵원으로 점쳐지고 순수 매각 비용만 다 장부에 입력이 돼서 4천만 파운드를 받고 팔았을 때 4천만 파운드가 그대로 기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요즘 시장의 뉴스 선수들인데 갤러거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팔아야 장부가 이제 빠르게 보존이 되고 그리고 펠릭스를 데려온다 하더라도 얘는 나중에 리셀이 되니까 그래서 한 5천만 파운드쯤 찍어가지고 눌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난 이게 진짜 마운트 급까지는 아니어도 마운트보다 조금 더 괜찮은 수준의 거래였다고 봐. 아주 조금 더. 큰 차이 없다는 소리예요. 난 진짜 그래서 이해가 안 가. 게다가 얘가 리셀이 되냐? 이제는 확신도 안 들어. 데려왔을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겠지. 왜냐면 유망주 시절에 받았던 평가가 뭐 골든보이 루키스 그게 평생 가는 꼬리편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린 나이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나이는 아니라서 그래서 나중에는 충분히 시장 평가가 좋게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했을 때 좋은 값을 받고 팔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 도전 자체가 리스크가 컸고 첫 번째로 알레띠가 이걸 만약에 펠릭스를 조건으로 제시해서 펠릭스를 어쩔 수 없이 사온 게 아니라면 진짜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만약에 맞을 경우에는 그나마 난 이해할 수 있어. 펠릭스 나중에 돈 받을 수 있는 자원이라서 그래도. 그래서 나는 이거 펠릭스에 관한 의문점 때문에라도 이 이적 시장에 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C까지 다 깎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잭슨에 관한 그건데 스트라이커 옵션을 고려하지 않은 거. 이게 지난 시즌 이적 시장의 오점은 딱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 펠릭스 구매랑 잭슨 서브. 잭슨 뭐 경쟁자 이거 두 가지 리즈가 충족이 안 돼가지고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시플. 이것도 좀 후하게 준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정도. 근데 뭐 되게 뭐라 해야 되지? 22, 23 시즌을 나는 E에서 F를 주거든요. 이적 시장으로. 하여튼 그때를 그 정도로 등급을 주는데 근데 지금 이적 시장 24-25 시즌의 이적 시장이 그 정도냐? 이건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C풀 정도 준 것 같아요. 뭐 찬반이 갈릴 수 있는데 난 이건 충분히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긴 해.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선수를 뽑아볼 텐데 이게 장지원 해설위원님은 엔소 페란데스를 골랐더라고요. 약간 그거를 해석을 하자면 장지원 해설위원님이 엔소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도 난 그것도 평가가 되어 있다고 봐. 그러니까 쇼맨십 막 셀레브레이션 할 때 엠블럼 키스하고 그다음에 구단 뽕차기 하는 뭐 그런 이제 쇼맨십들 너무 좋고 그리고 주장으로서의 그런 제역할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메인 제어 장치는 아닌데 그러니까 주장은 보통 제어 장치 역할을 하잖아요. 리제가 그 메인이라면 그 서브가 엔소인 정도? 엔소가 생각보다 되게 다혈질일 줄 알았으나 뭐 분노를 막 내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뭐 사람으로서 충분히 낼 만한 정도인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절제가 됨으로써 어느 정도 성숙함이 보였는데 근데 거기서 다른 선수 케어까지 해주니까 아 얘가 리더로서도 꽤나 소질이 있구나라는 걸 체감을 했어서 아마 그렇게 뽑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축구적인 발전도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있었잖아요. 이번 시즌 시작만 할 때 생각하면은 엔소를 정말 어디에다 써야 되냐 막 아직도 공격형 미드필더 엔소에 관한 적대심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깔려 있었고 무조건 후방에 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으나 근데 마레스카가 전방으로 엔소를 넣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식을 시켰지. 게다가 이번 시즌 초반 한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엔소 적응 못했어요.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엔소가 메잘라 포지션에 올라갔을 때 그 메리트가 뭔지 모르겠어서 잘 나가는 첼시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영상화를 따로 시킨 적이 있었는데 엔소의 활용 방안에 관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내 말 틀렸고 누구 말 틀렸고 대중들 다 말 틀렸다는 거를 입증을 했지 마레스카가 엔소를 이렇게 잘 씀으로써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엔소가 빛이 난 것들
막 클러치 골도 많이 넣어줬고 했고, 그리고 이번에 컨퍼런스 리그 우승 때도 엔소의 헤더골 아니었으면 위험했던 경기였거든요.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클러치 옵션 되지, 뽕 차게 해주지, 실력 증진 정말 많이 들었지, 첼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한 개를 맡고 있지. 게다가 빅 사이닝, 얘도 빅 사이닝이에요. 메가 사이닝이지 그냥 빅 사이닝도 아니고 1600억이라는 값어치를 그대로 해낸다라는 생각을 대중들에게 안겨주기가 힘든데, 보통 근데 엔소도 카이세도도 그걸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엔소를 뽑은 게 아닐까 싶긴 하지만, 근데 저는 카이세도를 뽑긴 해요. 나는 엔소를 뽑은 이유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나는 카이세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엔소 아니면 카이세도 말고는 딱히 다른 선수를 뽑을 선수가 없는 것 같긴 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쿠쿠렐라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리제도 이 정도도 아니고 파머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엔소 아니면 카이세도인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카이세도. 왜냐면은 이렇게 두 명이 치열하게 막 올라와 있으면 보통 뭘 해야 되냐면 하나를 억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 밸런스 게임 같은 거 많이 해본 사람 알 거거든. 아니면 이상한 월드컵이나. 왜 억가를 해야 되냐면 이 두 명 중에 못 나온 구석을 찾아야 엔소랑 카이세도 중에 최고의 선수라고 불릴 자격이 누가 있는지가 더 확실시가 돼. 그래서 나는 여기서 엔소를 좀 억가를 해보자면, 카이세도는 적어도 이번 시즌의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헤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엔소는 자기 포지션 아니니까 막 사람들이 억울해할 수 있거든. 엔소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애초에 엔소는 월드컵 때부터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좋은 활약상을 보여주기도 했던 선수예요. 할 줄 알던 기능인데 그냥 첼시 왔을 때 그 기능을 제대로 못 보여준 것일 뿐이야. 그래서 이거는 카이세도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엔소가 핑계의 여지가 없어. 그 부진에 관해선 이번 시즌에 탈장 없었잖아. 그래서 카이세도인 것 같고, 가장 기복이 없었고, 그리고 수준 높은 플레이를 항상 보여준 것도 카이세도였어. 체감상. 엔소 페르난데스는 저점인 경기도 있긴 했는데 카이세도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렸다 하더라도 애가 혹사 때문에. 얘 왜냐면 컨퍼런스 리그도 뛰면서 막 그랬어. 우리 한 2, 3월 때 항상 많이 내뱉었던 멘트가 그거 아닌가? 카이세도 좀 쉬게 하라고. 그러니까 컨퍼런스 리그 거의 풀타임 뛰고 어디 거의 풀타임 뛰고 계속 뛰는데 안 지쳤어요. 그러다가 한 경기 꼬꾸라지긴 했는데 그것도 단 한 경기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카이세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카이세도가 가장 압도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이 길어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최고의 수비 미드필더를 나는 카이세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흐라베메르나 맥칼리스터보다 더 제일 잘났다 생각해요. 그래서 난 얘가 왜 씨발 그 PL 베스트 11 후보에 들어가지도 못한지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렇고. 라이스 왜 빼냐고요? 라이스는 안 되지. 라이스는 애초에 수비형 미드필더도 아니고. 또 설명을 해야 되나? 라이스가 이번 시즌 애초에 박스투박스로서도 카이세도보다 못한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애초에 기용 방식에 관해서 불만 되게 많았던 게 아스날 팬들인데, 순수 기량으로도 저는 충분히 카이세도가 밀고 들어간다고 봐요. 그리고 그 정도 아닌 것 같고, 라이스 이번 시즌. 지난 시즌은 개 잘했지. 근데 이번 시즌이 그 정도가 아닌 거지. 그리고 최악의 선수를 꼽아 볼 텐데, 난 이게 진짜 더 힘들다고 보거든? 이거 누구 뽑아야 됨? 여기서 최악의 선수로 막 해가지고 님들이 언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보다 최악의 선수가 아닐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잭슨, 예를 들면 누구, 제게 다 꽤나 많이 보였기 때문에 최악의 선수로 꼽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진짜 최악의 새끼들은 보통 스쿼드에 숨어 있기도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산체스가 아무리 별로였다고 한들 뭐 유리몸인 선수 누구보다 뭐 더 덜 못 나왔냐, 뭐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전 최악의 선수 일단 라비아 꼽겠습니다. 이거 라비아랑 펠릭스랑 은쿵쿠 중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펠릭스는 그래도 양악을 돌려줄 때 그나마 메리트를 보여줬던 것 같고, 내가 싫어하는 선수긴 하지만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팀에는 큰 피해를 안 끼쳤고요. 은쿵쿠 같은 경우에는 실력 때문에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도 꽤나 쓸수라도 있었고,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 때 양악이라도 돌아갔고, 그리고 무드릭을 내가 지금 안 꼽은 이유가 얘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얘를 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무드릭이 못 나와서 피해본 것보다 라비아가 못 나와서 피해본 게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나는 컨퍼런스 리그에서 계속 그 볼란치 라인업의 아찔함을 계속 느끼게끔 한 게 나는 라비아가 맞는 것 같아. 포파나는 왜냐면 경기를 나왔잖아, 계속. 근데 라비아는 이번 시즌 전반기에 나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적었어요, 그 지표가. 너무 불안했어, 나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라비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포파나 그 정도 최악인가? 잘 모르겠는데. 포파나가 왜냐면은 부상을 당하고 나서 복귀했을 때 바로 부상당한 게 첼시 의료진의 말을 듣지 않고 감독 수뇌부 쪽이었나? 아니 그 반대였나? 그러니까 감독 수뇌부가 말렸는데 의료진이 빨리 복귀시켰나? 어쨌든 간에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는데 조기 복귀를 시켜가지고 다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파나의 탓으로 돌릴 수가 있나? 이 부상에 관해서? 이건 아니라고 보긴 하거든. 그래서 난 포파나가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지난 시즌도 망쳤다고 하기, 그러니까 지난 시즌 거를 하면 안 되지. 그 연좌제가 되는 거지. 그거는 꺼내면 안 되지. 아예 애초에 그건 별개로 봐야지. 이번 시즌만 보는 건데, 기사치는 애초에 그 정도 기대치가 아니었고, 기대치도 있을 거니까 라비아인 것 같고, 무드릭 제외를 하지 않으면 무드릭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응.
무드릭은 솔직히 제외를 하지 않으면 얘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뺐는데 왜냐면은 여러분 내가 나중에 티어리스트 할 때 또 알려드리겠지만 사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무드릭이거든요. 네, 이거 무드릭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웨이스티드 뒤졌다고 이미. 고인을 굳이 또 파묻혀서 뭐해요 이 새끼.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압도적인 병신을 내가 왜 얘기를 해야 되니 이건데 어 그러니까 얘를 포함한다면 얘가 맞긴 하지. 그건 인정이야. 얘를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오해 좀 하지 마세요. 피로감을 느끼는 거지 그냥. 아 얘를 또 말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무드릭을 포함을 시켜도 된다고 하면은 무드릭을 꼽지 나도.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니까. 어쨌든 그렇고. 근데 무드릭 근데 이제 운쿤쿠 같은 경우는 내가 왜 후보군에 올려놨냐. 정말 궁예스러운 생각이긴 한데 그 얼굴 꼬라지가 보기가 싫었어요. 왜 저딴 얼굴을 띄고 경기를 뛰고 있지? 이런 생각이 보면서 들더라고. 대체 왜 저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지? 이해가 안 갔어. 뛰는 걸 보는데 전혀 열심히 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기대치 대비 폭락의 정도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첼시 지금 선수들 중에서 기대치 대비 기량 폭락이 제일 심했던 선수가 은쿤쿠 말고 있음? 솔직히 포파나 욕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근데 포파나가 이번 시즌 막 수비 원흉에 관해서 막 되게 비판 많이 받았다고는 하지만 생각 외로 첼시 수비 지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얘가 그걸 치환시킬 만한 퍼포먼스적인 면모도 되게 리스펙을 받을 만하다고 보거든. 진짜 실력 좋았어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그래서 포파나가 그 정도냐?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래도 얘가 재능이 왜 있었는지는 알 것 같았거든요. 보면 볼 차는 거 보면은. 그리고 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나왔을 땐 다 칭송 받았잖아. 근데 그 정도가 그 정도 출전 시간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올해 못 본 게 문제였고 그나마 이제 뭐 네투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투는 첫 시즌이기도 하고 뭐 그리고 활용 방안에 관해서 계속 마레스카가 얘가 잘 뛰지 못하는 역할을 맡긴 적도 있으니까 네투는 이해가 되는데 물론 이러면 뭐 은쿤쿠도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하겠다만 내가 은쿤쿠를 말하는 거는 그냥 네투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윙에 서더라도 스트라이커에 서더라도 번뜩임이 보일 때가 있어. 자신의 장점이 나와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특장점이 나오고 나서 그 발휘한 시퀀스가 있었을 때 그거를 이제 팀에 도움이 되게끔 연결을 못 짓는 게 문제지. 뭐 크로스를 제대로 성공을 못 시킨다거나 그런 것들. 그게 문제였던 거지. 네투는 그래도 어디에 출전을 하더라도 자신의 특장점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근데 은쿤쿠는 씨발 저 새끼 내 특장점 뭔지 까먹었어요. 쟤는 그냥 진짜 축구를 잘하는 게 특장점이었거든. 그러니까 터치를 하더라도 뭔가 다르고 어느 팀의 그 스페셜리스트 같고 그런 게 되게 이 선수의 특장점이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진짜. 그래갖고 은쿤쿠도 고민했던 것 같아. 은쿤쿠 먹가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 새끼 그리고 지금 주급이 제일 높아요. 씨발 개새끼 이거. 첼시에 남아있는 스쿼드 자원 중에서 얘가 주급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임대생 빼고 뭔 말인지 알지? 임대생은 스털링이 제일 높지 포함시키면. 근데 은쿤쿠가 스털링이 빠지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높아요. 얘가 4억 7천인가 봐 그럴 거야. 진짜 씨발놈이죠 얘는. 그래서 얘는 진짜 좋게 보기 힘들고 스털링 빼고 스털링 임대 나갔으니까. 그리고 최고랑 최악의 경기를 말을 할 텐데 최고의 경기? 난 풀럼전. 그리고 최악의 경기? 이거 맨시티전. 그러니까 이거 2차전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경기가 왜 풀럼전이냐? 나는 첼시라는 팀을 항상 봤을 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존망하는 팀 이게 너무 셌어.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얘네는 어느 기간으로부터 버로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꼬꾸라지는 팀. 그냥 쭈르르르 이렇게. 이게 왜 최고의 경기냐면요. 최고의 경기라고 보여줬냐? 절대 아니야. 개똥 같았고요. 그리고 경기 보는 내내 승리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 그냥 첼시 팬들은 그냥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개뽀록 기적을 말했죠.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난 게 딱 그거였잖아. 풀럼전이잖아. 풀럼전은 진짜 아득바득 어떻게든 온몸 비틀고 들어가서 기형적인 스쿼드를 띄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잭슨이라는 스트라이커 없었고 이선 자원들이 스트라이커를 억지로 땜방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가지고 굉장히 단순한 공격 패턴이 안 먹히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로컬보이 조지가 씨바 사람 구실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애기가 중거리골을 발리로 확 넣어버리는데 이게 뭐지 싶더라고. 그 다음에 네투가 바로 극장 역전골까지 넣어보면서 승리가 확실시됐고 이게 진짜 터닝 포인트였어요. 와 이걸 할 수 있는 팀이 됐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게 제일 쾌감이 좋았던 것 같아. 경기력은 진짜 안 좋긴 했는데 근데 난 이 부진을 깰 수 있다는 희망이 딱 들어가지고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최악의 경기가 왜 맨시티전이냐? 나는 항상 그걸 생각을 해요. 이 경기를 잡을 수 있었냐? 경기 내용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리고 많이 아깝냐? 이런 건데 뭐 브라이튼전 얘기하잖아. 3대0으로 진 거. 그건 안 아까워. 왜냐면 브라이튼전 보잖아요. 개 털렸어요. 그거는 경기 보잖아? 이길 자격이 없는데 뭐가 아쉬워. 그냥
15살은 쳐야 되는 경기였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브라이튼전 아깝지 않았고 풀럼 패배, 에버튼 무승부 그다음에 뭐 그 시절의 경기들 입스위치전 패배 이거 말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생각보다 나는 승점 레이스에 별로 영향이 없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것보다 나는 이 맞대결에서 진 게 너무 아까워요. 그나마 따지면 아스톤 빌라한테 진 거랑 맨시티한테 어떻게 된 거.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데 있어서 약팀들을 잘 패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굳이 한 경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면 나는 그거는 이제 티켓을 두고 싸우는 경쟁권의 경기 결과를 바꾸고 싶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입스위치전 이긴다 그래서 승점 3점 추가될 수 있긴 한데 그게 뭐 당연히 좋게 작용이 되겠다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남의 승점 깎아 먹으면서 승점 올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였고 그리고 맨시티를 굳이 꼽은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었어. 아스톤 빌라는 경기 보면서 첼시 괜찮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질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맨시티전은 보잖아요. 진짜 계속 나가요. 1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 개막전이잖아. 그 맨시티전은 질만 했어. 홈이었다 하더라도 애들이 후방 빌드업 시퀀스가 제대로 정돈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워낙에 엉망이었다 보니까 이건 질만 했는데 근데 1차전 말고 두 번째로 만났을 때 그거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허무한 전반전 20분 내로 맨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2골을 넣어서 콜드게임을 만들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기회를 날렸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나서 역전당하는 패턴도 존나 웃겼어.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존나 없어요. 난 그래서 최악이었던 것 같아. 그게 제일 기분 나빴어. 내 주관이니까. 딱 공감해. 그러니까 뭐 브라이튼이 최악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최악은 그걸 수도 있죠. 아무것도 못하고 개처발린 경기. 그게 최악이 될 수 있는데 그거라면 뭐 그걸 꼽아도 할 말은 없는데 뉴캐슬 전이나. 근데 뉴캐슬전 리그컵 같은 경우에는 그거잖아. 디사시랑 바디아실이 그냥 저점의 끝을 보여줬잖아요. 그때 뉴캐슬 개 못했거든요. 근데 보면서 와 디사시 바디아실 못하는 건 다 기조에 깔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못할 수가 있구나. 저점을 뚫었어. 멘트를 뚫었다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보여줘가지고 최악일 수 있긴 하다만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리그컵이고 뭐 던져도 상관없는 경기. 로테이션이라서 충분히 질 수 있는 경기.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리그가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리그 쪽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보단. 그래서 그건 배제. 그래서 어쨌든 나 시티전을 꼽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마레스카 전술 평가인데 이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마레스카 전술을 이제 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전술을 어떻게 이거 배치도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술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하자면 직감적이지 않아. 되게 기계 같아요. 그러니까 막 데이터를 많이 봐야 돼. 내가 눈으로 본 것들 그게 가장 정확하고 난 데이터 기반에 무엇을 할 것이며 너가 지금 이런 감을 통해서 이렇게 공략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너의 의견대로 반영해서 이긴 데이터가 있어. 이거부터 따져놓고 플랜을 짤 생각을 해. 뭐든지 예를 들면은 경기를 딱 마주했을 때 이런 플랜을 상대로 어떻게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직감적으로 막 투엘처럼 바꿀 수도 있는데 근데 마레스카는 그걸 안 바꿔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내가 슈퍼컴퓨터 마냥 데이터 이제 시뮬레이션 다 돌려봤는데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걸 플랜 A로 들고 나오고 어느 변수가 있던 간에 지금 갖고 있는 이 플랜 A가 가장 어느 변수에도 대처하기가 능하고 가장 좋은 승리 방식이다 라고 고집을 해서 안 바꾸는 습관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존중은 하거든. 이게 나름대로 누군가의 철학이잖아. 그리고 그 철학으로 나름대로 지금 챔피언스리그를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뭐 존중은 하는데 근데 이걸 마냥 좋게 보기는 힘들긴 해요. 그건 맞아. 그걸 마냥 좋게 보기에는 너무 대가리 깨진 거지 솔직히. 유도리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카이세도 우스토퍼로 내리고 왼소 원플란치 내린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극단적인 공격을 취해서 승점을 막 타겟팅 하려고 지고 있는 경기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근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리버스 클린스만이라고 하기엔 너무 심하고 이거 마레스카에 대한 폄하가 되게 심한데 나는 근데 그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크로스 패턴 이거 첼시만 장착 못한 거야. 빅클럽 중에서. 아니 지금 맨시티랑 리버풀이랑 아스날이랑 그리고 아스톤 빌라 뉴캐슬 다 봤을 때 다 역크로스 숏 크로스 뭐 다 이용하는데 왜 첼시만 그거를 이용했을 때 다 거부감이 뛰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 그게 정말 상대를 공략하기 정말 좋은 패턴이야. 다른 건 모르더라도 나는 크로스를 자주 올리는 거에 관해서 전혀 그게 없어요. 거부감이 없어. 그거는 올려야 돼. 요즘 메타가 그래. 중거리 메타가 있고 뭐 피온 하다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지금 요즘 역크로스 메타가 되게 잘 먹혀요. 크로스 플레이는 효과가 그리고 명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첼시의 크로스 플레이에 관해서 리시버, 크로스를 받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헤더나 발리슛의 퀄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크로스를 올렸을 때 그 크로스 써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이선 자원 쪽에서 크로스 올릴 거 아니야. 근데 그 크로스 퀄리티가 별로거나 뭐 이거에 관한 불평을 하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 크로스를 올리는 행위에 관해서 나는 불평을 할 게 아니라고 보. 가장 현대적이고 좋은 패턴을 들고 나왔는데 욕한다? 이건 잘 모르겠어. 그냥 이 받는 사람하고 크로스를 올리는 사람을 바꾸거나 얘네들의 체질 개선을 해가지고 퀄리티를 올릴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아예 배제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패턴이 많아야 된다, 이건 인정해. 근데 이 행위 자체는 뭐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어쨌든 마레스카는 아마 좀 더 좋은 파츠를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보고 자신의 플랜 A가 어디가 한계점인지를 다음 시즌에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바꾸지 않을까 싶어. 근데 마레스카에 대한 전술에 관해서는 뭐 후방 빌드 패턴 이런 거 다 마음에 들긴 해요. 어떤 식으로 왜 공략하려고 이렇게 나왔는지 다 존중하는데, 근데 좀 더 직관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평을 넘길 것 같아. 뭔가 대화가 산으로 갔는데요. 어쨌든 나는 그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이었으면 좋겠어. 사람이 너무 위아더 월드야. 너무 평온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첼시 팬들은 다 불안하고 막 이거 하고 있는데, 심장 존나 뛰고 이러고 있는데 지 혼자 너무 평화로워. 그 원딜 짤 그거 있잖아요. 막 이겨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막 그 마레스카 여기서 빰빰빰빰빰빰빰 이러면서 춤추고 있는 거, 약간 그런 거 같아. 물론 본인도 승부욕이 있겠지만. 근데 맞아, 마레스카 시스템이 2시즌 이상 장착이 된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팬들이 믿지 못하는 것도 있어. 파르마였나요? 파르마에서도 그랬고 레스터에서도 그랬고 해서 첼시 2년 차가 정말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전술에 관해서는 이렇게 평을 할 수 있겠고 다음 시즌까지 믿어볼 만하다고 봄.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중반기부터 후반기까지 부진했던 기간만 떠올려서 그렇지 그 후반기엔 잘했고 초반기에 잘했잖아요. 이 전술이 잘 먹혔잖아. 이거 생각하면은 나는 전술 평가 그렇게 나쁘게 내릴 건 없다고 보거든. 그냥 평범이야, 평범. 잘했다도 못했다가 아니고 평범. 나는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 A, B, C, D, F 이렇게 나눴을 때 C 플러스 이것도. 첼시가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다 C 플러스였어. 그랬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세트피스 코치 쿠에바에 관한 내용인데, 쿠에바는 많은 사람들이 좀 비판 많이 하긴 해요. 그러니까 세트피스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막 쿠에바라는 코치를 데려왔을 때 우리도 아스날처럼 막 크로스 올렸을 때 거기 마갈랑이스가 헤더를 해가지고 넣잖아. 그러니까 첼시를 대입해서 보면은 누군가가 크로스를 올려가지고 막 리바이 코릴이 파포스트 침투에 들어가서 대가리 그냥 빠따 데려 빠고 그냥 막 날먹하는 경기. 선제골 너무 빨리 터져가지고 경기 운영 쉬워지고 막 이런 거 기대했던 것 같은데, 나도 솔직히 좀 기대했던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게 조버 코치가, 아스날의 조버 코치가 너무 잘하는 거지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세트피스 정말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하도 많이 하길래 내가 전반기 기준으로 15경기 데이터 코너킥 샘플 다 봤거든요. 한번 마이스카웃으로 봤는데 첼시 세트피스 이상을 못 느끼겠어. 기준을 말을 해줄게요. 왜 이상을 못 느끼겠냐면, 이걸 지금 내가 브렌트포드 시절에 쿠에바가 썼던 패턴 5가지가 있어요. 4가지였나? 그거랑 대조해 보면서 봤어. 그러니까 보면은 느낌이 한 2-3번 돌려보다 보면, 아, 이 세트피스 시퀀스, 이 왼쪽 뭐 몇 분, 뭐 펠리스전 몇 분 이 코너킥 같은 경우에는 아, 쿠에바가 갖고 있는 4가지 카드 중에 2번째구나, 3번째구나 감이 와. 그러면은 나는 이 2번째, 3번째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알잖아요. 브렌트포드 샘플을 다 봤으니까. 근데 애들이 그대로 움직이기도 하거든. 근데 킥이 존나 삑사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막 리시버, 그러니까 헤더를 해야 되는 애가 움직임이 이상하거나 애들 배치가 이상하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다 로바르게 되는데 그게 잘 연결이 안 됐거나 이런 거였어.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세트피스가, 첼시가 실제로도 세트피스 지표가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PL 내에서.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수비적으로도 솔직히 세트피스 문제 포치 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돈값은 하고 있어. 그냥 조버같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었을 뿐인 거지. 이 정도면은 뭐 봉급 값은 하고 있다. 나는 쿠에바 다음 시즌 들고 가도 될 것 같다. 쿠에바 가지고 이제 마녀사냥 안 했으면 좋겠다. 수비는 정말 확실하게 나아졌고 공격이 좀 아쉽긴 한데 공격도 충분히 나가는 가능성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코렐 같은 애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머가 좀 더 코너킥을 잘 차야 될 것 같아. 파머가 생각보다 킥미스가 많더라고요, 샘플 봤을 때. 그래서 쿠에바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시즌 이적 시장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포인트? 레프티 윙에 관해서 얼마나 사활을 걸 것이냐, 이게 난 한 줄 정리가 딱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첼시가 이미 델라비라는 가성비 카드를 눌렀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에 돈을 더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걱정하시는 게 매냥 데려왔을 때, 야 매냥에 쓸 돈 있으면 레프팅 사라 이러시는데, 미안한데요, 키퍼 사고 레프팅 살 수 있어요. 키퍼 그 정도 매냥한테 쓰면은 레프팅에다가 1억 2천만 유로 찍어 누를 수 있어. 그 돈 돼. 돈 많아요 첼시. 그래가지고 자꾸 막 욕해. 그러니까 이게
키퍼를 많이 수집하는 게 아니라 수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데려왔을 때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봐야 되거든요. 매냥 주전으로 쓰고 페트로비치 경쟁 체제에 딱 붙여놓고 잘하니까 얘네 둘 첼시 남겨놓고 베티넬리 서드 키퍼로 두고 그 다음에 누구야? 펜더스 임대 보내고 산체스 완전 매각 때리고 요르겐스 임대 보낼 거래. 이러면 교통정리 끝난 거 아니야? 나 이게 왜 수집벽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 그런 여러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 충분히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레프트윙한테 얼마를 쓸 거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누구를 누를 것이며 걔한테 돈을 얼마를 쓸 것이며 이런 것들. 누구한테 얼마를 쓸지가 좀 감이 안 와요. 나는 확실하게 눌렀으면 좋겠는데 근데 약간 되게 게르기야. 돈은 존나 많다? 그리고 급한 거 인정한다? 그리고 산초 개인합이 안 돼가지고 보내버렸어. 짜증나가지고. 근데 시작을 보니까 살 애가 없어. 솔직히 첼시도 생각이 있으면 가라나초나 기튼스 같은 애들 한 명만 사고 시즌을 이적 시장을 마무리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레프트윙을 정말 좋은 애로 하나 눌러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지금 루크먼 얘기하시는데 루크먼은 사면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루크먼이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멍청한 구단이 97년생 레프트윙어를 지금 시장에서 눌러가지고 뭘 하려고 이해가 안 가요. 그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지금 바르샤 팬들도 루이스 디아스 8천만 유로 누를 뻔했던 거 바르샤 그거 열받아 했잖아. 걔 아무리 길게 써봤자 2, 3년이에요. 2, 3년인데 루크먼한테 그거 다 지르면은 병신이지. 애초에 그 돈 회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잘한다 하더라도 그게 2시즌을 못 갈 수 있다니까. 정말 레프팅은 생각보다 몸이 많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루이스 디아스에 관해서 좀 되게 불만을 가지는 리버풀 팬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루이스 디아스 좋게 보긴 하는데 리버풀이 팔아야 된다고 봄. 기량이 괜찮은데 왜 팜? 이라고 했을 때 봐봐요. 지금 재계약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한 3억에서 2억 정도는 받아야 되거든. 아무리 적어도 그 정도 기량이면. 게다가 전성기 나이잖아요. 근데 4, 5년 계약을 받는다고 치자. 근데 윙어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30에서 31쯤이 거꾸로 질 거예요. 분명 그 티가 날 거란 말이야. 마네도 그랬고. 근데 그게 티가 나버리면 나중에 잉여로 남아요. 그래서 지금 재계약 타이밍 애매한 거야. 그래서 얘를 팔고 차라리 더 좋은 윙어를 사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일반적인 윙어들의 수명이 그런데 근데 루크먼을 지금 질러버리면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 그래서 나는 첼시가 할 거면 윙어는 리밋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99년생이 최고야. 그러니까 최고라는 게 제일 좋다는 게 아니라 이거 나이 이상 지르면 절대 안 된다. 윙어는 99년생까지가 리밋이다. 라고 말하고 보니까 첼시의 26세 이하 영입정책 그거에 부합되는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적어도 레프트 윙어는 이거에 정말 고집해서 데려와야 된다고 봐요. 키퍼는 상관없어. 센터백도 상관없어. 톱도 상관은 크게 없다고 보거든. 근데 윙어는 진짜 스털링 꼴라. 진짜로. 안 돼, 안 돼요. 지금 스털링 신체 나이 다 죽어가지고 반병신 됐잖아. 그거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나는 윙어를 누구에게 얼마를 지를 것이냐 이게 이적 시장의 한 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첼시 여름 이적 시장. 솔직히 스트라이커는 이미 잘 해놨고 여기서 뭘 어떻게 할 거냐는 윙어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라이트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포파나가 부상만 안 당하면 나는 얘 주전 쓰면서 그냥 가도 된다고 봐가지고 막 그렇게 급하지 않아. 그리고 어차피 찰러업 할 거면 알아서 잘 데려올 거예요 누군가를.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도 안 쓰이는데 그나마 신경 쓰이는 다른 포지션 키퍼랑 레프트 윙어 말고 레프트백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도? 이거 하토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뭐 이시 사무엘 스미스를 얼마나 믿을 거냐? 근데 지금 보니까 하토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 그나마 궁금하긴 할 텐데 솔직히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것보다 레프트 윙어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이거 빨리 이것부터 처리해야 돼. 그래서 나는 첼시 이적 시장 이거는 다음 시즌 포인트는 레프트 윙어 이거 하나 정말 간단하게 꼽자면 그리고 산체스가 사실 욕을 많이 먹고 결정적인 미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이브 지표 정말 높은 것도 있고 본인이 못했던 걸 상쇄하는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평균값을 해줄 수 있는 키퍼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만족을 못할 뿐인 거지 주전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에서 하자를 꼽았을 때는 키퍼보다는 레프팅어가 제일 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키퍼, 그 다음에 레프트백, 백업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라이트 센터백. 그러니까 1순위 레프트윙, 2순위 키퍼, 3순위가 레프트백 백업, 그 다음에 4순위가 라이트 센터백 백업 이렇게 1, 2, 3, 4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시즌 기대 성적인데 기대가 희망을 해야 되나? 희망이랑 기대 성적이랑 나눌까요? 이 기대 성적부터 하자. 그러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다음 시즌 몇 등 할 것 같은지 이걸 말하는 거잖아. 챔스 16강 리그 4에서 5등인데 하나 꼽아야겠죠? 푸시처럼 두 개 고르면 안 되니까 4등 하겠습니다.
전 뉴캐슬이 꼬꾸라질 거라고 봅니다. 다음 시즌. 챔스 병행을 했을 때 스쿼드 녹아내린다고 봐요. 걔네. 첼시보다는 뉴캐슬이 더 유지력이 훨씬 안 좋다고 봐. 그것 때문에라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해서라도 4등을 먹을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이게 포스텍이 잔류를 하냐마냐가 좀 갈릴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고. 근데 그래서 그럴 것 같고. 챔스 16강은 왜냐면요. 더 올라갈 수. 솔직히 챔스는 풀업 딱 해도 크게 이상할 것 같지 않거든? 근데 16강이면 진짜 만족할 것 같긴 한데. 아래 희망 성적, 기대 성적 똑같은 것 같아. 둘 다 4등이 16등이에요. 46. 옛날에 아스날 했던 거. 4등이 16강. 그게 기대이자 희망이야. 그러니까 16강도 운이 안 좋으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풀업에서 떨어진다고. 대진운이 안 좋으면. 근데 16강을 뚫고 올라간다? 이건 기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46 한 다음에 뭐 리그컵 한 8강, FA컵 한 16강 이 정도? 해서 논 트로피여도 이걸 유지할 수 있을 저력을 보여줄 것 같다.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어떻게 보면 소탈한 희망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섹션을 나누긴 했지만 기대 성적하고 희망 성적은 동일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 아스날처럼 그냥 얇고 길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롤러코스터 타고 싶지가 않아요. 옛날에야 첼시 롤러코스터 타는 거 재밌다 그래서 막 좋아했는데 근데 왜 이제는 이렇게 좀 됐냐? 나이 먹어서냐? 그게 아니라요. 옛날에는 이 스쿼드가 꼬라 박아도 다시 올라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첼시가 그만큼 이제 리그 내에서의 입지가 강했고 그리고 챔스권 진입이 확실해 보이는 팀들이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첼시가 챔스권 순위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 자리를 먹을 만한 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빈자리를 먹는 팀의 퀄리티가 별로 안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쯤 다시 무조건 올라온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 첼시랑 지금 리그 상태를 보잖아요. 지금 빠져나오면 좆대요. 토트넘 메뉴가 지금 그래서 좆될 뻔했잖아. 메뉴는 좆됐고. 근데 첼시가 그걸 겪게 된다? 이거 복구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빡세 보여가지고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쿼드가 한번 꼬라박았을 때 다시 올라갈 거라는 그 믿음이 잘 안 생겨 아직은. 왜냐면 얘네가 뭘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 당시 첼시 스쿼드는 첼시 베테랑 라인으로부터 잘 인수인계 받은 선수들이 있었어. 뭐 디에고 코스타 그다음에 뭐 오스카하고 윌리안하고 막 아자르 있고 막 이바노비치로부터 물려받은 아스플리쿠에타가 있고 누가 있고 얘가 있고 제가 있고 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 애들은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불안해서. 해서 4등이 16강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